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 거쳐서 곧 워싱턴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무산 이후 70일 만에 이루어질 북미 고위급 회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0년이나 걸린 명예회복입니다.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사건. 수용인들이 재심해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령의 몸으로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인데 오늘 퀵터뷰 시간에 통화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약 1시간 반 뒤 워싱턴을 향해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들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2차 북미 회담 개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의혹과 재판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서영교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하루 연기해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친구인 점을 부각해 초권력형 비리라고 공격했고 청와대는 예의를 갖추라고 반격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9살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무죄인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 사실 확정이 안 됐고 당시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다른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연일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젊은 빙상인 연대가 다음 주 월요일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폭로하기로 하는 등 파문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국가대표 출신 올림픽 메달리스트부터 일반 선수까지 6명, 가해자는 전현직 국가대표 코치를 포함해 4명에 이릅니다.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무고한 이들을 10년간 옥살이하게 한 지난 2000년 일어난 약촌 오거리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정현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사건에 대해 문무일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곧 워싱턴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거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가보겠습니다.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베이징발 워싱턴행. 자, 김영철 부위원장 몇 시에 워싱턴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까? 네, 중국 시각 오늘 오후 6시 25분, 한국 시각 7시 25분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베이징발 워싱턴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 티켓을 발권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공항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측량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도 같은 항공편 티켓을 발권했습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 일행은 오늘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위원장은 1박 2일이던 미국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17일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가 18일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했으나 다시 19일 오후 비행기로 바꿔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럼 김영철 부위원장, 베이징을 출발하면 언제쯤 워싱턴 도착입니까? 네, 워싱턴에는 미 동부 시각 17일 저녁 6시 50분, 한국 시각 내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 관리가 미국 내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수도 워싱턴의 직항편으로 입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워싱턴에 도착하면 이튿날인 1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도 북한 대표단 일정에 트럼프 대통령 면담 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 부위원장의 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가 들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 친서에는 비핵화 조치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이 2차 회담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 막교환을 위한 본격적인 담판에 진입할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동선이 관심을 모았던 인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역시 베이징 공항에 나타났었는데 이 최 부상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오늘 오후 베이징 공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최 부상은 스웨덴에서 미국 측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스톡홀름에서 미국 등과 반관, 반민 성격의 1.5 트랙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 이번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좋은 밑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에 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뒤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전에는 논의도 구상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듯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언론들이 연일 한반도 평화지대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구축을 위한 전쟁 위험 제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측의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쟁 장비 반입을 중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가 오늘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었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측은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미국 측이 중간 점검 형태 화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며 다음 주 초 북측에 전달되도록 추진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재판 민원 의혹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금 전부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의원 모두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선 시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돌발악재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던 민주당 결국 신속하게 좀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5시 반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당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당초 오늘 오전에 이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이 추가 소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서 발표하려던 일정을 조금 당긴 걸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를 맡아서 진행해온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경론이 있을 경우 마무리는 내일로 미룰 수도 있지만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를 오래 끌어서 좋을 것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징계보다는 두 의원이 맡고 있는 보직을 내려놓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악재 수습과 함께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박도 제기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서 의원 외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보이는 법사위원이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물었다고 적혀 있다며 이에 대한 의혹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당사자 해명 때문에 하루 더 조사를 하기로 한 건데, 자, 그럼 두 의원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두 의원 모두 오늘 오전 당 사무처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경우 언론과 SNS를 통해서 투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린 SNS 글에는 건물을 차명으로 사들인 게 사실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시키고 의원직도 내놓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손 의원은 시종일관 조카들을 위해 건물을 증여한 것이고 목포 구도심이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정보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한테 한번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박일숙 의원이나 그 이동섭 의원한테 그분들은 알았는지. 이걸 알 수도 없고 이런 관심을 그곳에 둘 만큼의 이 상임위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청탁을 한 것 역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의 혐의였던 성추행 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정도면 특별히 감형을 해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아침 당내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 황교안 전 총리를 우회 비판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레밍 신드롬으로 모처럼 한국당이 활기를 되찾아 반갑다면서 도로 친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역 비리당이 되지 않도록 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레밍 신드롬은 맹목적으로 다수에 편승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홍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황 전 총리 약점을 비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 최근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는 이 같은 홍준표 전 대표의 날선 비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당 내에서 친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신은 친한이라면서 계파 얘기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친한이다. 친한. 대한민국을 나는 사랑한다. 또 한국당. 하고 친하고 싶다. 그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질 때도 아니고 따져서도 안 되고. 우리 홍 의원은 나하고 초임 때도 같이 한 분이에요. 네.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들이 많고 또 일견 보기에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89살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8명에 대한 공소 사실 확정이 안 됐고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18명은 판결 이후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됐고 70년 동안 지녀온 한을 풀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S 정현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사건에 대해 문무일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방 배달원이던 15살 최모 군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에야 지난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김모 씨를 진범으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했던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등 과오가 인정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가혹 행위로 인한 최 씨의 허위 자백과 목격자 진술, 택시 운행 기록 등이 어긋나는데도 검찰은 최 씨를 기소했고 3년 뒤 진범이 잡혔는데도 불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부실한 수사 지휘로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KBS 정현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에서도 당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만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과거사위는 유죄 판결 가능성에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결과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사위는 두 사건에서 모두 검찰의 과오가 드러난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1억 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하고 최 의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예천군 의회 박종철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연수 중인 지난달 23일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형식 예천군 의회 의장이 초선 의원을 비난했고 가이드가 이에 동조해 화가 나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영 국가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영 국가대표 출신 26살 정 씨에게 무죄를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영 국가대표 출신 28살 최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체육계 흐린 물. 체육계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 빙상계 성폭력 파문에는 주요 지점마다 어김없이 이른바 빙상계 절대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폭력을 무마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인데 사건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 교수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력이 한 분한테 집중이 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직도 그분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빙상계 파벌 문제와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질주,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를 만나기 위해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 마음이세요. 학교에서 안식년이실 거예요. 네, 해외는 아니에요. 해외 안식년은 아니세요. 조재범의 폭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지만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출을 감췄습니다. 오는 3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간다는 소식만 전해질 뿐 전 교수의 행보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던 전 교수를 향한 비난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하고. 전명규 교수는 빙상계를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의 핵심 몸통으로 꼽힙니다. 폭행과 도박 파문으로 제명됐던 지도자들은 복귀시켰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선수들의 입은 트라우마 같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빙상계에 뿌리 깊게 박힌 폭력 문제에 답해야 하는 전명규 교수. 하지만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오늘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허재원 기자, 이번 발표한 곳은 부처는 여성가족부죠? 네, 주체는 여성가족부였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경찰청까지 합동 브리핑을 한 겁니다. 네.
사건이 터진 뒤에 정치권에 이어서 대한체육회, 문체부, 여가부 뭐 이렇게 줄줄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은 체육단체 협회 그리고 구단 관계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빙상계도 성폭력으로 제명됐다가 다시 복귀한 지도자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의 반복을 막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처벌 강화, 또 피해자 보호, 개정안, 뭐 성폭력으로 인한 뭐 인물 제명 이런 것들은 보면 대책들을 들여다보면 이름도 좀 비슷하고 내용도 좀 비슷비슷한데 이번 대책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나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선수 뭐 이런 피해 선수들의 공통점이 어디에다가 고민을 털어놓고 신고를 해야 될지 몰랐다 뭐 이런 점인데요.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미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는 계속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파문이 확대되고 나서 대책 발표만 이번이 5번째입니다.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논의만 거듭되는 사이에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젊은 빙상인 연대 같은 조직도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빙상인 연대가 일단 피해 사례만 공개하기로 했죠. 네, 아무래도 이 피해자들이 현역 선수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피해를 확인한 선수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젊은 빙상인 연대 여준영 대표가 피해 사례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례에 포함되는 선수는 총 6명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해자는 전현직 국가대표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인데요. 실명으로 미투 고백에 나서기로 했던 선수 2명은 결국 기자회견장에는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좀 듣고 있으면 결국 피해 선수들이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또 지금까지 가해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또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동을 좀 잘하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뭐 신고를 하면 그 가해 지도자들이 징계를 잠깐 받았다가 돌아와서 다시 만나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 일반 사회보다 체육계가 유독 심했습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도 지난해 3월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빙상계는 좀 더 심했습니다. 조재범의 경우 영구제명 조치가 확정되는데 1년이나 걸렸죠. 그리고 지도하던 선수를 임신까지 시켰던 코치가 처벌을 감경받아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가 요즘 자주 등장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사람의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조재범의 이제 전 코치의 폭력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국체대 전명규 교수 앞서 홍상욱 기자가 동선을 좀 파악하는 취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제는 온 국민이 알게 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됐는데요. 2010년에 이분이 쇼트트랙 짬짬이 파동 아시죠? 연맹 부회장으로 물러난 뒤에 2년 만에 2012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사퇴를 했는데 그때는 이번 파벌 논란이었죠. 그때 러시아로 귀화해서 소치 동계올림픽 3관왕에 오른 안현수 선수가 사실 알아보니 파벌 싸움의 희생양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명규 교수가 다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인 2017년 2월에 슬그머니 또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팀 추월 왕따 질주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분이 등장을 했고 이번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건 때도 어김없이 전명규 교수가 등장한 겁니다. 네, 사퇴와 복귀를 반복했었네요.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니까. 자, 그런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이 조재범 코치의 폭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던 녹취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빙상 쪽 취재를 계속 오래 해왔는데 연맹 부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도 이 전명규 교수가 항상 모습을 보시면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번거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경기도 일반 관중석에서 좀 지켜보고 뭐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분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걸 보면 빙상계의 해묵은 문제들을 키워온 좀 몸통과도 같은 인물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로는 공식 석상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3월부터 안식년이라고 하거든요. 전 교수를 봤다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입을 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는데 지금 숨어서 침묵만 지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새해 초부터 경제 살리기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성과로 말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 수렴을 하고 혁신 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요 경제단체장 4명과 만났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경제단체장과 공식 간담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재계 달래기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한 번 더 힘을 모으고 또 수출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데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등 그동안의 정책이 고용 축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여 보다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길을 살리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경제계의 지적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홍 부총리는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수소차와 연료전지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수소차 보급을 2022년 약 8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30조 원까지 키우고 인공지능, AI 산업 인재도 10,000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홍 부총리의 의지가 결실을 맺으려면 이런 소통의 결과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 원동력으로 꼽히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급 확산을 중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생산량을 6년 뒤인 2025년까지 연간 10만 대 양산 체계를 갖추고 가격도 지금의 반값인 3천만 원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4곳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도 2040년까지는 1,2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ICT 분야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은 이런 규제 완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김현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상의 환자가 의료용 캡슐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환자의 몸 상태가 자동으로 분석되고 무릎 수술을 진단합니다. 이후 원격 로봇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원격 의료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원격 의료 사업이 금지돼 있다 보니 전 시장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에 막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소니와 손잡고 일본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고화질 고용량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드론이나 원격 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미래 먹거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규제 혁신도 같은 속도로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가진다고 지적합니다.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서 이 ICT 분야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 개발,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창출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에서만 42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ICT 분야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시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면 그만큼 혁신 성장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오늘 기업들의 신청 건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9건과 산업부 10건, 모두 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고지서도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현대차는 수소차 충전소를 도심 지역에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온라인 폐차 견적 서비스, 버스 LED 광고판 등을 허용해달라는 신청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로 정했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자, 규제 샌드박스 어떤 제도입니까? 네, 일단 샌드박스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를 깔아놓은 놀이터를 뜻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죠.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규제 신속 확인 제도입니다. 이 규제 신속 확인 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업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30일 이내에 이 관련 규제와 주요 내용을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다라고 간주합니다. 만약 규제가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제도로 나눠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또 불합리해서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이때는 임시 허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출시를 하고 법을 나중에 고치는 방식입니다. 법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문제가 없으면 관련법을 바꾸어 정식 시장 출시를 안내해주는 실증 테스트 제도입니다. 물론 과도한 규제 완화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규제특례를 제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망 사업자이기도 한 KT통신망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신 재난 대책이 얼마나 제대로 마련됐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통신부 매놀인데요. 오염된 물이랑 정화조에서 나온 그런 분뇨까지 다 섞인 매놀이. 그 안에 있는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이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물이 차 있는 그런 상태의 매놀은 극히 일부가 아니라 70%가 저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를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70%가 지금 저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다 지금 직원들은 다 좀 구조조정해서 내보내고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시설 관리에는
그래서 벌어진 인재다. 지금 이런 KT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죠. 다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맨홀하고 전신전은 KT가 직접 관리를. 아, 직접 관리를 합니까?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직접 KT 직원들입니까?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KT 직원은 한 명도 없어요. KT 직원이 이제 실제로 KT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책임자라는 사람들은요, 몇 개 동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해서 저런 실태 파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실태 파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1조) 원의 수익을 내면서 실제로 지켜야 할 것들에 투자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KT에서 이원화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황 회장님? 10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정전되었을 때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KT 신제주 사옥은 이게 이원화 이중화가 불가능하다라고 KT는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게 답변했어요, KT가. 근데 SKT의 제주국사는 이중화를 했어요. 차이는 1.5km밖에 안 돼요. KT는 안 되는 거 SKT는 했습니다. KT 원주 사업 한전 측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KT는 저희한테 자료 보냈는데 SKT 원주 국사는 이원화를 완료했습니다. 사실이 뭡니까? 사실과 다른 답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위 답변을 한 것은 아닌지가 가기부에서는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실 통보한 자료가 아마 틀려가지고 그 부분은 그럴 가능성을 두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 쪽에 통보된 자료와 또 의원님실에 통보된 게 달라서 그 부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T 그렇게 자료 제출해도 돼요? 엉터리 자료 제출해도? 예? 오스모사가 어떻게? 진짜 국가기관 통신만 진짜 엉망진창이네. 예? 네, KT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KT가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까지는 알아냈지만 후원금을 대가로 특혜를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1년간의 수사 끝에 KT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4억 3천만 원을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모두 99명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후원 대상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부분이었고 의원 1명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까지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 한도인 500만 원보다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꼼수도 썼습니다. 임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이 황창규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KT가 국회 현안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고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에서 KT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KT 측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을 연일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팀을 보강하며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오늘 SK케미칼 울산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문서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법원 건물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랜 소송 과정에 지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인의 출입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82살 최모 씨가 대법원 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아침 7시 15분쯤.
환경미화원이 5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최 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신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식호흡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을 치매 환자로 오진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2017년 재심 청구 역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오랜 소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최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 패소를 해가지고 소송 비용이 압류가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이제 거의 경제적인 좀 부담이 되는가 싶어요. 최 씨는 열람실을 이용하겠다며 전날 오후 2시 반쯤 대법원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인의 대법원 출입 허용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 일반인은 방문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받은 뒤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출입 허용 시간 이후에도 최 씨가 건물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법원 업무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고요. 대법원은 청와대 등과 함께 각급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하지만 허술한 보안 문제가 드러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엔 70대 남성이 대법원장이 탄 차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출입 통제거든요. 접근 통제. 그게 안 됐다는 얘기는 첫 단계부터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경비가. 대법원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경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산한 산모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산후조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산 후 6주 동안 이용한 장소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응답이 7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 집이 70.2%로 뒤를 이었고 친가 19.8%, 시가 2.4% 순이었습니다. 실제 머문 기간은 본인 집이 22.6일로 가장 길었고 산후조리원은 13.2일로 가장 짧았는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산모 2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라는 응답이 51.1%로 산후조리나 아이 돌봄에서 배우자의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 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241건을 적발해 이 중 265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불법 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생활 주변 대기 배출 사업장과 날림 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에도 폐비닐, 폐자재 등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합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사태를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탈원전 정책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거의 유일한 근거는 현 정부 들어 석탄 발전량이 늘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박기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 주장의 근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12월을 뺀 지난해 석탄 화력 발전량은 21만 9,477기가와트시.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그리고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소폭이나마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동시에 원전의 발전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없고 경납 건물 부식 등으로 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정비를 명목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운행을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실제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환경부는 전국 석탄 발전소 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와 설비 고도화 등을 통해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에서 9%, 전국적으로 15% 정도입니다. 경유차와 각종 공장의 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도 22.9%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목표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요인에 의해 석탄 발전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증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예년 수준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꽤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1도,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했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더 건조해집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은 종일, 충북은 오전과 밤, 충남과 전북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매서운 추위는 없겠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속보 이어지는 뉴스큐 2부에서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